미국 펜타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전략물자 수출을 끊어버렸거든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이 공장 가동을 멈출 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의 해답이 강원도 영월 해발 600m 산골짜기에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숫자로 따지면 8경원이 넘어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지방정부들이 숨겨둔 빚은 공식 발표에 4배나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IMF가 추정한 실제 규모는 1경 2천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빚더미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더 무서운 건 1998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때랑 똑같은 패턴이 지금 중국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가난한데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겁니다.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찾았을까요? 특히 조선업이 어떻게 중국을 제치고 반격의 칼을 뽑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빚은 계속 쌓이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금융발전 실험실 자료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총 부채 비율이 302.3%를 기록했는데 이건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지방정부들이 운영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채보다 실제로는 4배나 많은 빚이 숨어 있다는 게 IMF의 분석이죠. 정부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몰렸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돌려막기가 일상화됐거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을 사상 최대로 발행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의 62%가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정부를 도와주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죠. 빚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개인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완전히 멈췄거든요. 오직 빚 갚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서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공업 부문의 이익은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고요. 이런 모습이 1998년 장기 불황에 진입하던 일본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소득 수준은 낮은데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물가 하락 압력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빚의 실질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겁니다. 돈은 많은데 쓰지 않으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양극화됐습니다. 대도시는 안전자산을 찾는 자금이 몰리는 반면 지방은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2021년 정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고 거래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투자 매력이 생겼어요. 임대 수익률이 연 1.8%까지 올라와서 국채 금리 수준이 됐거든요. 자산가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된 겁니다. 반대로 지방 중소도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거래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이미 투자 불가능한 슬럼화 단계에 들어섰고 이 지역 은행들까지 연쇄 부실 위기에 몰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구 구조의 붕괴예요.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가 10년 전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는데 이건 부동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수요층인 신혼부부가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집을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가 깨지면서 중국인들은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서 예금이나 주식으로 대거 옮기고 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외부 자본에 의한 시장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중국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7%를 넘어섰습니다. 탕핑 세대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거든요. 탕핑은 평평하게 누워있다는 뜻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없으니 그냥 누워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기술 발전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매년 1200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지는데 경기 침체에 빠진 기업들은 신규 채용문을 아예 닫아버렸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무려 371만 명이 몰리는 현상은 민간 경제 활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탕핑을 넘어서 대학 졸업장을 찢으며 사회에 반항하고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눕기 경쟁까지 나타났어요. 중국 정부는 AI 기업 딥시크나 전기차, BYD 같은 챔피언 기업을 키우기 위해 과학기술 부문에만 800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런 첨단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너무 낮습니다. 실업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동화와 로봇 도입이 기존의 저숙련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들이 2026년 중국 성장률을 4.4%까지 하향 조정한 건 내수 소비가 죽고 청년들이 꿈을 이룬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중국 경제는 화려한 기술적 성취 뒤에 숨겨진 부채와 실업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혹독한 장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중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지난해 조선업계 수주량이 8% 이상 상승하면서 점유율을 20%대로 회복했거든요. 한국은 중국의 물량 공세와 저가 전략을 이기고 질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최종 결산에 따르면 우리 조선업계는 작년 한 해 1160만 CCT를 수주하며 점유율 21%를 기록했어요. 이건 20년 이후 중국에 밀려 10%대 중반가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이 5년 만에 다시 20% 고지트를 탈환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반면 중국은 수주량이 전년 대비 35%나 급감하면서 성장세가 확연히 꺾였습니다. 비결은 명확해요. 우리 조선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벌크선이나 소형선은 중국에 과감하게 내주고 대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가스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했거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관세 부과 같은 강력한 규제 신호를 보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글로벌 대형 선주들이 검증된 기술력과 신뢰를 갖춘 한국 조선소로 대거 이동하고 있거든요. 5년 만에 점유율 반등은 단순한 숫자 회복을 넘어서 전 세계 고난도 선박 시장의 주도권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더욱 압도적이에요. 점유율이 84%에 달해서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LNG 운반선은 선박 중에서도 가장 건조 난이도가 높아서 중국 조선소들이 매번 납기 지연과 품질 문제로 고생하는 분야거든요. 한국 조선 3사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 기술로 전 세계 LNG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248척의 LNG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반면 중국은 고작 48척에 그쳤을 정도로 실력 차이가 확연해요. 올해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LNG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9년 완공될 대규모 LNG 터미널 물량을 소화하려면 올 최소 110척의 추가 발주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중 최소 70척 이상은 이미 우리 조선사들의 몫으로 예약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척당 가격도 우리 돈 약 3,60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혈관을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갑의 위치에 선 겁니다. LNG선은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떠다니는 에너지 플랜트로서 한국의 기술 자존심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국이 추격하기에는 기술적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부채와 실업, 부동산 붕괴로 신음하는 동안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확실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중국이 물량 공세를 펼칠수록 한국은 더 고도화된 기술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를 피하려 하거든요. 검증된 파트를 원하는 선주들에게 한국 조선소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이런 구조적 유리함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됐고 한국 조선업은 그 기회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LNG선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는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갈 테고요. 친환경 선박, 스마트식, 자율 운항 선박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승부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로 미래를 선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중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한국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서는 이미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겁니다. 중국이 내수 위기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건 늘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바로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